내년 4월 21대 총선을 향한 정치권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불출마 의원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를 통해 현역 의원 물갈이 폭도 가늠될 것으로 보입니다. 1차 영입인사 발표 과정에서 논란을 빚었던 자유한국당은 이번 주 2차 발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움직임도 주목되는 가운데 바른미래당은 오랜 내분 때문에 총선 구상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1대1 미니토론 더 정치에서 짚어보죠.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입의 바른미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파악을 해봤더니 20대 국회, 이번 국회 초선 의원 비율이 16대 총선 이후 최저였다고 하더군요. 두 분께 좀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21대 총선, 내년 4월에 치러지는 총선에서는 어느 정도 초선 의원이 당선되는 것이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이라고 보시는지요? 뭐 국민 여러분들 주문은 다 바꿔라 이런 다 바꿔라, 말씀하시는데 100%요?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 40%대 초반에서 중반까지를 유지했던 것 같고요. 17대 이렇게 총선 같은 경우에는 그때 노무현 대통령 탄핵 국면과 맞물려서 네. 아마 한 62% 정도 좀 전체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라는 국민적 요구와 열망이 이렇게 집약되어서 그 정도 드러났던 것 같은데요. 네. 내년 총선 역시 20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엄정한 평가가 계셔서 교체율이 꽤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일반적으로 좀 해보는 건데요. 초선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 무조건 좋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쇄신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21대 국회를 어떤 사람들이 구성하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좀 30대 의원들 법적으로 따져보면 한 명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등 정치 선진국을 보면 적어도 한 10%에서 13% 정도까지는 되어서 청년들의 대표성들을 확보할 수가 있는데 네. 우리 같은 경우는 엄밀한 의미의 청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당선자가 없다는 얘기죠? 비례대표까지 포함해서도 30대는 지금 거의 없는 걸로, 30대 이하로는 한 명도 없는 걸로 세 명이 있지 않나요? 30대 이하로는 없습니다. 신보라 의원 30대. 20대가 없는 거고 20대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네. 30대에서 40대까지는 몇 명이 있지만 그것도 있다고 치부하기는 대단히 좀 어렵다는 예, 의미에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좀 다양한 인적 구성이 좀 대표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의 얼굴을 닮은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네. 청년, 여성, 노동, 농민 그리고 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건 또 선거 제도와 결부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수 대표성만을 강조하는 소선거구, 승자 독식의 방식, 그리고 비례대표로 보완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보통 사람의 얼굴은 닮은 국회를 구성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해보자고 하는 건데요. 네. 이런 제도적 보완과 각 정당 지도부의 의지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서 초선들도 좀 많아지고 그리고 초선들을 구성하고 있는 인적 구성도 좀 다양해졌으면 하는 이런 국민적 바람에 좀 충실하게 네. 정당이 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뭐 역대 총선들 보면 그러니까 17대 빼놓고는 대부분 다 이제 40대 정도의 40%대의 초선 의원 당선율이 있었습니다. 예.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그거보다는 높아져야 된다는 데 동의하시는지요? 예, 뭐 저도 많은 국민들을 만나면 많은 부분 그런 말씀하십니다. 이제 당선 횟수를 제한해야 되지 않냐, 또는 뭐 연령을 좀 제한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이제 말씀들을 국민들이 하시는데요. 저는 지금까지의 국회가 그동안 보여주었던 여러 가지 그 부정적인 모습들에 대한 평가이자 뭔가 국회가 그러니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 희망이거든요. 그래서 예. 당연히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국회도 당연히 받아 안아야 되고 각 정당도 그런 기대를 받아 안아서 네. 진짜 뭐 앞에 기동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00%다 맞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국회가 좀 더 젊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능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기존의 정당들의 어떤 싸우면서 서로 적대적인 공생 관계가 아니라 뭔가 협치하면서 일하면서 경쟁하는 모습으로 네. 가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젊고 유능한 정당으로 만들려는 노력들을 국회 전체도 하고 각 정당도 하면서 다음 총선이 치러진다면 저는 21대 국회에는 아까 말씀하신 초선 비율이 지금의 40%대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하고, 지금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정당들도 거기에 부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일단 뭐 절차를 따져 보면은 초선 의원이 당선되려면 그 새로 공천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늘어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아무도 그런 공천이 없는데 유권자들이 뽑고 싶어도 못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개념이 이른바 이제 현역 의원 물갈이 공천인데 예. 지금 각 정당에서 이제 정치 초년생들 이른바 이제 인재들 새로운 인재 영입 비율 현역 의원 대비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올려야 됩니까? 아직 저희 당이 좀 그런 부분까지는 고민을 많이 못했는데요. 저는 결국은 지금 정당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의석 수에서 예. 최소한 저는 뭐 30% 이상은 신진들을 좀 이렇게 새로운 인물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네. 생각하고 그거 외에 또 청년이나 여성에 대한 또 비중을 늘리기 위한 노력이 같이 맞물려 간다면 저는 한 50% 육박하는 정도의 새로운 인물들로 좀 채워졌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각 정당별로 현역 의원 물갈이 공천 수준이 한 30%는 최소한 돼야 되고 50%까지 가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지금 민주당이 공표해 놓은 현역 의원 하위 20% 선정. 그러니까 이제 하위 20%는 공천에서 뭐 불이익을 준다는데 사실상 배제한다는 입장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그 하위 20%좀 부족한 거 아닌가요? 지금까지의 통례를 보면 하위 20%에 대해서 감점을 줘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 또는 공표를 해서 실질적으로 유권자들로부터 출마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언론 보도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보면 한 50% 정도 갈립니다. 통상 그렇게 바뀐다고요? 자연스러운 이 과정들을 보면 네. 거기에 이제 우리 당 뭐 이철희 의원이나 표창원 의원 대중적인 지명도를 많이 쌓고 훌륭한 의정 활동을 해오신 분들이 먼저 이제 그만두었는데요. 이런 분들을 포함한 총선 불출마자들이 상당한 수에 이르고 네. 있고요. 다선 의원님뿐만이 아니라 뭐 재선 의원 혹은 또 초선 의원들 중에서도 의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다만 이것이 반정치 프레임에 갇히면 안 되겠다. 좀 더 정치권의 넓은 문호를 개방하는 이런 시그널로 작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여러 가지 시기질을 저울질하고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런 자연스러운 움직임 플러스 또 당 지도부에서는 이 20% 하위 이 숫자를 골라내는 데 있어서 이런 총선 불출마자들은 제외하고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당 의원들 한 130명을 잡고 총선 불출마자들을 한 15명 전후로 본다면 적어도 한 25명 이상은 하위 20%에 묻겠다 이런 계산법으로 보면 여기서만 하더라도 한 40, 50명 정도의 숫자가 나오거든요. 네. 거기에 또 국민들의 어떤 그 박고 열풍 그리고 20대 국회보다는 좀 더 나은 21대 국회를 선호하는 유권자들의 소망 이런 부분을 구분해 봤을 때 저는 일률적으로 몇 프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겠지만 박고 열풍은 더욱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느냐. 네. 그리고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박보 열풍의 저는 내용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연령 역시 우리나라 평균 나이가 42세인데 정치권의 평균 나이는 55세거든요. 이제 당선됐을 때고 지금 보면 50대 후반이더군요. 지금은 더 늘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자연스럽게 청년들과 여성들 그리고 소수자를 대표할 수 있고 소외된 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직역의 군들이 같이 들어와서 네. 보통 사람들의 대표가 실제 보통 국회의 대표를 하는 이런 자연스러운 메커니즘까지 도입이 되어진다면 저는 그런 내용들까지 같이 형식과 내용이 일치해야 네, 좀 더 알겠습니다. 나은 국회의 모습들로 국민들 앞에 소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제 질문으로 돌아가서 제가 잠깐만 정리를 하면 민주당의 그 현역 의원 하위 20% 선정은 불출마자들은 배제하고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실질적인 물갈이는 불출마자들 플러스 하위 20%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20%보다 높은 훨씬 더 넓은 그리고 높은 그거는 이제 프로세스입니다. 최저 기준이라고 보시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제도가 다른 당에도 있나요? 한국 당에도 있나요?
뭐 다른 당을 논평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닌데요. 선거 때마다 항상 모든 정당들이 일정한 부분 내에서 물갈이라는 표현이 좀 이렇게 과도하는 지적이 있어서 인적 쇄신을 위한 다양한 통제 장치를 보여왔고요. 네. 실제 그 인적 쇄신을 제대로 이루어지 못한 정당에 대해서 과거에 발목 잡혀 있는 정당에 대해서 냉철한 국민들의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네. 모든 정당들이 이제 신용을 내는 수준을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21대 국회는 저는 그런 진정 어린 모습을 국민들이 주목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교체할 수, 인적 쇄신할 수 있는 룸이, 그러니까 공간이 확보가 되면 거기는 이제 새로운 인물이 채워야 되는 거잖아요. 예. 조금 전에 기 의원도 말씀하셨고 동의한다고 하신 부분이 보통 사람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도 들어갈 수 예. 있는 국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최근 정의당의 영입 인사들 예. 몇 면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다 아실 텐데요, 내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제 약간 아쉬운 게 우리가 그 새로운 사람들로 뭐 하여튼 외부에서 인재를 영입한다라고 이제 하는데요. 예, 아직 한국 정치가 좀 성숙도가 낮다라는 어떤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즉 정당이 사람을 키워서 내부에서 인재를 육성하고 그 인재가 결국 뭐 국회의원을 하던 시의원은 구의원 이런 식으로 이제 자체적으로 인재를 조달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문제는 우리나라 정당이 그런 능력이 안 갖춰져서 결국 항상 이렇게 외부에서 영입하는 방식으로 네. 충원을 하게 되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뭐 그건 지금 현재 모든 정당의 정치 현실이기 때문에 뭐 일단은 수용하고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정의당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굉장히 좋은 인재들을 잘 영입을 하셨다고 평가합니다. 특히나 네. 이제 이자스민 전 의원이나 또 장혜영 감독 같은 부분은 자신이 이제 당사자로서의 어떤 그 소외계층의 문제를 얘기하시는 분들이거든요. 특히 네. 장혜영 감독 같은 경우는 본인이 동생이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시설에서 데리고 나와서 본인이 키우면서 다큐멘터리를 찍고 그걸 이제 사람들한테 널리 알리게 되면서 네. 결국 장애인 인권 문제에서 지금 가장 전문성과 감수성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정의당에 참 걸맞는 분을 잘 인재 영입을 했다라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네. 각 당이 자신들의 색깔에 맞는 그런 인재들을 찾으려는 노력은 뭐 당연히 열심히 할 것이고 그리고 네. 그런 좋은 인재들이 진짜 국회로 들어와서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또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줄 수 있도록 이제 또 국민들이 잘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이자스민 전 국회의원 그리고 장혜영 감독 외에도 보면은 이재록 예비역 해군준장이 눈에 띄던데요. 민주당 활동을 하셨던 분이잖아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빼앗긴 겁니까? 가치와 철학이 똑같지는 않겠지만 비슷하다고 공유할 수 있다면 인적 풀을 교환하는 건 뭐 바람직한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저는 최이배 의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좀 공감을 하는 것은 좀 정의당스러웠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 영입이 멈추지는 않겠죠. 네. 좀 이렇게 어찌 보면 명망가들 중심일 수 있고 그 부문 대표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지만 명망가들 중심인 것 같고. 근데 정의당은 또 이렇게 정책 정당이고 당원 중심의 정당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 기층에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도 적절하게 좀 이후의 공천 과정 속에서 배합 배치될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네. 기성 정당들도 좀 맹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 부문의 대표성들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한 방법적 측면, 접근에서의 측면은 좀 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자스민 의원 훌륭하신 분이죠. 그렇지만 그곳에서 함께 그늘진 곳에서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분들을 발굴하는 건 역시 기성 정당들이 해야 될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한 면에서의 긍정적인 측면과 훨씬 더 이 대중정치 측면에서 그리고 정당정치 측면에서 훨씬 더 보강되었으면 하는 바람들이 같이 있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뭐 한국당은 1차 영입 인사 발표를 했고 그것도 한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언제쯤 합니까? 민주당은 오늘 비로소 총선 기획단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총선 기획단의 면면을 저는 주목해서 봤는데요. 이해찬 대표가 이전에 대국민 사과 이렇게 진행하시면서 총선 기획단부터 여성과 청년의 비율이 좀 이렇게 충만해서
여성과 청년 그리고 소외된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이런 정당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네. 오늘 15명 중에 5분이 여성이셨고요. 프로테이지로 보니까 33%더라고요. 청년 40대 이하의 청년이 20대도 포함되고 30대도 포함되어서 4분이 포함돼서 27%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출발은 저는 잘한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훨씬 더 노력해서 인재영입위원회도 이제 구성을 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 저희들은 정의당이라든지 자유한국당보다는 좀 스텝이 늦을 것 같은데요. 조금 네. 더 신중을 기해서 12월 중순을 넘어가야 영입 인사에 대한 공개적인 소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조금 더 신중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국당 영입 인사 지난주에 이제 1차로 8명의 면면이 공개가 됐고요. 그 가운데 이제 막판에 빠지긴 했습니다만 박찬주 전 육군대장, 예. 육군 제2작전사령관 그 논란이 있었어요. 이제 갑질 논란 때문에. 예. 근데 이분이 다시 그 2차 영입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예. 전망하십니까? 저는 지금 분위기로 그리고 오늘 박찬주 전 대장이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네. 지역구 출마를 하겠다라고 또 선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당과의 소통이 있지 않으면 그렇게 혼자 앞서 나가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감이 있었다. 예, 네. 그런 면에서는 저는 분명히 뭐 황교안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1차 때는 최고위원들의 이제 그 반발이 있어서 보류는 했겠지만 아무튼 추가적으로 영입에 대한 가능성을 계속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오늘 이제 이분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굉장히 논란을 또 만드셨잖아요. 이게 삼청교육대 발언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공감병 갑질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자기는 갑질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이제 질 낮은 인권 감수성을 보여주셨는데, 그런 비판을 했던 또 단체를 비난하면서 삼청교육대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게 예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가장 우리나라의 인권에 유린한 대표적인 사례인데 그런 것들을 언급하는 걸 보면서 정말 저런 분이 국회에 들어오면 안 되겠다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또 한국당은 저런 분들을 모시겠다라고 노력하는 걸 보면서 역시 한국당스럽다. 아까 전에 저희가 이제 정의당에 대해서 그런 말씀한 것처럼 한국당 여전히 과거에 그런 발목 잡혀 있는 부분이 예. 여전하구나라는 평가를 하게 됐습니다. 예, 오늘 기자회견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잠시 듣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신뢰되는 말씀인지 모르지만 군 인권센터 소장은 삼청교육대 한번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이 군대에 대해서 재단하고 이렇게 앞에 나가서 군대를 무력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참 분개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여기에 동조하는 정치인들도 저는 각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기자회견 직전까지만 해도 네. 기자회견 한다는 자체가 이제 황 대표 측과 교감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그럼 2차 영입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전망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기자회견까지 보시고는 어떻습니까? 이게 밀어붙일 수 있을까요? 똥볼을 시원하게 차셨는데요. 오늘로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황교안 대표의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과정이거든요. 네. 사실상 소통 능력이나 공감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좀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박찬주 이분에 대한 개인적인 애착이 대단히 강하신 것 같고, 뭐 종교적인 세계에서도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애착이 너무 강해서 2차 영입 과정에서는 패로 좀 사용하겠다 이런 의지를 공공연히 발표를 하셨고,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당을 흔드는 행위라고 좀 규정을 함으로써 어찌 보면 황교안 대표가 너무 밀실해서 개인적인 선호와 취향에 따라서 공천과 영입을 주도하고 있는 거 아니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는데 아마 오늘 기자회견이 결정타를 막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저는 만약에 이런 모습들을 보고서도 황교안 대표가 계속 추진한다 가능할까 싶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당의 분란은 더욱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이분인 역시 아까 보니까 워딩 중에 군대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이 뭐 군대를 재단하고 이런 말씀을 자신을 영입하려고 하는 황교안 대표를 디스하는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안팎으로 저는 자질이 좀 없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입을 하실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디스는 비판 뭐 이런 네, 정도로 죄송합니다. 해석하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입장은 내일 더정치 시간에 자유한국당 또 출연 인사가 있기 때문에요. 그때 입장 가능하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른미래당 조금 전에 스스로 최이배 의원께서 당 상황을 살짝 말씀하셨어요. 네. 지금 교섭단체 제3당인데 언제쯤 그 총선 체제 정비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저희 당에 이제 변혁이라는 모임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탈당을 기정사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 이제 거기에 대표를 맡고 있는 유승민 전 대표가 4월달에 자기는 탈당을 결심했다. 그리고 9월달에 어떤 이제 행사에 가서 자신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통합한 것에 대해서 실패했다라고 선언을 네. 했고 10월달에 들어와서는 이제 신당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예.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탈당을 기정사실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분들의 그 탈당을 기다리고 저희가 마냥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저희는 또 남은 분들이 네. 나름대로의 또 총선 전략을 짜고 기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제 총선 기획단을 저희도 출범을 할 계획이고요. 또 인재 영입을 위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당들에 비해서는 더디고 느리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저희 나름대로의 추진을 하고 있고 그 결과가 저희는 제3지대의 통합이라는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12월 달이나 예. 늦어도 1월 달 안에는 제3지대 통합을 통해서 제3당의 모습을 다시 보여드리고 저희가 추구하는 가치들을 국민들에게 선보이고 선택받을 수 있도록 예. 하겠습니다. 제3지대 통합 말씀하셨으니까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예.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한신당이 있잖아요. 네. 그 민주평화당에서 나와서 예. 한 10명의 현역 의원들이 모임을 구성하고 있는데 지금 변혁, 그러니까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그쪽 예. 그룹이 탈당하고 나면 바른미래당과 대한신당의 통합 어떤 뭐 협상이라 협의랄까요? 이런 절차가 진행되나요? 당연히 뭐 진행이 될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그 제3지대라는 것이 굉장히 큰 좀 대통합을 추진하는 것이고 과거에 국민의당으로 같이 시작했던 분들뿐만 아니라 저희가 추구하는 가치에 같이 할 수 있는 중도 개혁의 가치에 같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최대한 많이 저희가 예. 같이 하려고 아까 말씀드린 인재 영입이나 이런 것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토론 시간 한 이제 5분 정도 남았는데 공수처법 등의 검찰 개혁 법안 그리고 또 선거법 개정안 지금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두 분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한국당이 공수처 대안으로 반부패 수사청이라는 개념을 제시를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 이게 협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공수처 플러스 알파로 반부패 수사청을 논의한다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제시되어 있는 그 개념은 플러스 알파는 아니지 않습니까? 공수처를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 개혁의 핵심 요체가 기소독점주의를 좀 타파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기소권과 수사권을 좀 나누자는 논리로 네. 경찰에게 권한들을 좀 집중시켜서 수사할 수 있는 특별한 어떤 부서를 만드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건데 도저히 대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인 거고요. 기소권과 수사권이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지도 않고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보면 예. 수사권 같은 경우는 5대 중요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활짝 열어놓은 것이어서 예. 실제적으로 뭐를 개혁하는지 모르겠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마당에 반부패 수사청 정도를 가지고 공수처를 대체할 수 있다? 저희들은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반부패 수사청은 한국당에서 제시한 안이지만 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대안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예. 협의해 볼 수 있는 대안이다. 뭐 이런 예. 입장 같은데 이게 바른미래당 입장인가요? 두 가지입니다. 지금 쟁점 사항이요. 정치 권력, 즉 이제 정부로부터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공수처장, 공수차장, 수사검사들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예.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지금 상당 부분 논의가 진척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이 이제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 것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에 네. 관한 사안인데요. 지금 한국당이 제시한 것 자체가 이름이 수사청입니다. 그러니까 딱 수사만 하자는 거죠. 기소권은 갖지 않게 하자라는 네. 것인데 저 바른미래당의 안은 수사에 집중을 하고 기소권은 처음에 갖지 말자라고 했다가 그나마 기소에 대한 부분을
수사를 한 검사가 직접 행사하기보다는 기소심사위원회를 둬서 행사하게 하면 네. 무리한 수사나 기소가 없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대안으로 만들어 놓은 게 바른미래당 아닙니다. 권은희 의원 아니죠? 예. 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국당과 민주당을 모두 설득하고 있고요. 다행스럽게 이제 이인영 대표께서 민주당 원내대표께서 권은희 안에 있는 기소심의위원회는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 어떻게든지 공수처가 만들어지게 하고 그게 최대한 여야 모두가 합의하는 안으로 만들어질 수 있게 바른미래당이 계속 가운데에서 중재안을 내고 그 중재안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찬반의 어떤 가운데 입장이 아니라 보다 합리적인 안을 내도록 지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바른미래당이 공식적으로 추진하는 합리적인 안이라는 것이 이제 권은희 의원 예. 법안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예,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소권을 한국당은 아예 주지 말자는 거고요. 예. 바른미래당은 기소심의위원회라는 국민이 참여하는 기구를 통해서 견제하는 정도면 뭐 된다 예. 이런 입장인 거고요. 민주당은 그 정도는 협의해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한국당이 제안한 수사청은 절대 불가.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원칙대로 좀 했으면 좋겠고요. 물론 이제 바른미래당이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안을 선호한다면 검토해 볼 수 있으나 지금 시점에서 검찰 개혁의 요체가 무엇인지, 공수처를 지지하고 있는 국민들의 진정한 본심이 무엇인지를 좀 충실하게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논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일정이 좀 궁금합니다. 선거법은 이 정치개혁특위에서 의결해서 8월 말에 올렸어요. 예. 그래서 날짜를 따져 보니까 11월 27일이면 국회에 본회의에 부의가 됩니다. 예. 네, 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공수처 등의 검찰개혁 법안은 12월 3일부터 부의 가능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 뭐 며칠 차이가 나는데 선거법 먼저 처리를 하나요? 지금 이제 사개특위에서 제출되었던 안과 정개특위에서 제출되었던 안들이 패키지로 엮일 수밖에 없고요. 네. 거기에 또 예산 문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장께서 12월 3일 날 부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건 최대한 한 달 내에 각종 쟁점과 예산에 대해서 패키지 딜을 해라 이런 네. 주문인 거고요. 저는 처리하는 시점 같은 경우는 좀 통일시켜서 하루에 대한 시계열적 배열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선거법을 먼저 5일 날 처리하고 또 며칠 뒤에 공수처법을 처리하고 이렇게 되기는 좀 난망하지 않은가. 전체를 통합해서 처리하는 게 상식이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그 얘기를 이제 뭐 국회의장도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생각을 해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공수처법 등의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은 기존의 여야 4당,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에 합의했던 그 세력들이 합의할 대상으로 보이고요. 근데 예산안은 핵심적으로 뭐 지금도 그럴 것 같은데 한국당과 민주당과 그리고 또 바른미래당, 교섭단 제3당이 결국 막판에 조율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조율할 실질적인 대상이 다른데 이걸 어떻게 통합해서 패키지를 만들 수 있을까요? 공수처 법안, 사개특위 법안 처리하면서 국민들 앞에 언명한 게 있어요. 이 안에 대해서 동의한 집단뿐만이 아니라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논의해서 공통의 안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부대 조건 비슷한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상충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예산안 그리고 또 공수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 정치개혁 특위안 이런 부분들을 열어놓고 지금 3+3도 운영이 되고 있고요.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실무자들의 회동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국회의장 플러스 5당 대표들 간의 회동도 진행되고 있잖아요. 정치협상회의. 이 두 가지가 맞물려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논리적 모순은 발생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현실성을 여쭤봅니다. 네. 네, 좀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3+3, 그러니까 6인 협의체 예. 그리고 뭐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그 5당과의 협의체는 뭐 꽤 됐고요. 예.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 이게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주당과 그러니까 한국당을 뺀 다른 정치 세력들끼리의 협의체가 곧 가동될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최종적으로는 합의안이 만들어지기엔 최선을 노력을 다하지만 안 됐을 경우에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라고 이해를 했는데요.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시간을 끌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12월 초에 가면은 그 정기국회 정해진 날짜 안에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법안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부의된 날짜가 11월 27일, 12월 2일로 다 12월 3일로 네. 예, 다 이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은 그 날짜의 어떤 순서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이것은 정해진 날짜에 치를 수밖에 없는 이제 우리가 그 목전에 두고 네,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결국은 어느 당이 합의가 되거나 되지 않더라도 결국은 다 본회의에서 표결이 될 진행이 수밖에 될 없다. 것이다. 예, 그게 순차적으로라도. 현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각자가 다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현실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네. 밖에서 보기에는 논리적 모순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 정치의 입장에서는 어느 하나 포기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공수처법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방편일 수도 있는 것이고 예산안에서 어떤 반영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같이 저는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포함되어 있다. 때문에 네. 어느 하나만을 고정적으로 반대해서 그것이 실현되지 않으면 모든 것을 걷어차는 그런 어리석은 행태는 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